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건 정말 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영국 출신 작가 요한 하리. 그는 오랜 시간 전 세계 과학자들과 신경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주의력은 빼앗긴 것이다. 그의 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은 우리가 왜 집중하기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요한 하리의 인터뷰와 책 내용을 통해 현대사회 우리가 빼앗긴 집중력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집중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하나를 바로잡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정신력이 부족한 걸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이 꽤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중하지 못하는 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을 자제하면 나아질 것 같고, 더 열심히만 하면 머릿속이 맑아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요한 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도둑맞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마치 내 머릿속을 누군가 대신 말해준 느낌이었거든요. 요한 하리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의 집중력이 무너지는 건 개인적인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집중을 빼앗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죠. 처음엔 연락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의를 빨아들이는 흡입기처럼 작동합니다. 앱 하나 열면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게 설계된 무한 피드는 우리를 고요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단체 카톡, 메일 확인, 회의 요청.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심지어 그걸 능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유능하다는 착각. 하지만 정작 그 바쁨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인식되지 않아요. 게다가 광고, 미디어,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조용히 앉아 뭔가에 몰두하는 걸 누군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의력은 곧 광고 수익이니까요. 한 페이지에 오래 머물고 그 페이지에 광고가 달려있다면 그건 돈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적인 콘텐츠들이 계속 생산되죠. 그건 시스템의 선택이었지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자책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다는 사실, 이미 설계된 환경이 나를 끌고 간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한 하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는 걸 멈추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 첫걸음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신화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멀티태스킹이라는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멀티태스킹이 돼. 음악 들으면서 일하고 메시지 확인하면서 회의도 가능해. 왠지 그런 능력을 자랑하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한 하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빠른 전환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는 끊임없이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뿐이에요. 이를 과학적으로는 작업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집중해서 글을 쓰다가 스마트폰 알림이 울려 확인하고 다시 글쓰기로 돌아오는 데는 단순히 몇 초가 아니라 평균 23분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23분 동안은 집중의 질도 낮아지고 뇌는 소리 없이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알림, 또 한 번의 전환. 하루 종일 반복되다 보면 하루 종일 도대체 뭘 한 거지? 싶은 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뇌의 집중력 자체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멀티태스킹에 길들여진 뇌는 더 짧은 자극에 반응하게 되고 점점 더 긴 호흡의 생각이나 깊은 몰입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뇌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데도 애를 먹고 긴 영상이나 수업을 듣는 데에도 초조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영상도 10초 안에 주목 못 받으면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뇌가 계속 속도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멀티태스킹은 단지 집중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두세 가지 동시에 시도하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이런 생각이 따라오게 되죠. 하지만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뇌는 원래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멀티태스킹 잘하는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요한 하리는 집중력은 당신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첫걸음은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단 20분이라도 핸드폰을 멀리하고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뇌는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짧은 자극에 찢겨나갔던 집중력이 다시 천천히 회복되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되찾는 일입니다.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니라 주의력의 낭비이고 삶의 분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하루가 그렇게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뇌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씩 천천히 깊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전환비용 효과.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 아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집중이 안 된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마다 우리 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전환할 때마다 뇌는 주의력, 에너지, 기억력, 감정 조절력까지 동시에 손실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하루가 끝나면 멍해지고 소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고도 미루게 되는 이유입니다. 작업 전환이라는 건 꼭 업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메일 한 통 확인하다가 갑자기 카톡에 답하고 그 상태에서 뉴스 기사 하나 클릭하고 다시 업무 문서를 열면 그게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이 하루에 평균 300에서 500번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하나는 불과 몇 초 만에 끝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환 직후의 복귀 시간이에요.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 집중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사람들은 평균 2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0번만 전환해도 3시간 이상 집중이 깨진 상태로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하루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회복 중인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깨진 집중력을 수습하느라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환이 반복되면 뇌는 결국 깊은 몰입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뇌에게 너무 많은 복구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짧은 자극에 익숙해지고 긴 글을 읽는 게 괴롭고 생각에 잠기는 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작업 전환 비용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무디게 만들고 당신의 뇌가 표면에만 머무는 방식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요한 하리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항상 다음 자극을 기다리게 설계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진짜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게 단 30분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전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전환을 줄이는 것.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작업 간 공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 문서 작업을 하는 시간,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 이 각각을 블록처럼 나눠놓고 그 사이엔 어떤 자극도 허락하지 않는 것. 이건 디지털 디톡스가 아니라 주의력의 회복 훈련입니다. 전환 비용을 줄이는 건 곧 자신의 하루를 지키는 일이고 감정을 덜 흔들리게 하는 일이에요. 깊이 몰입했던 시간은 단지 성과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확신, 평온함, 존재감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4. 무한 스크롤과 중독적 기술 설계의 영향.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이라는 착각과 반복되는 전환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뚜렷한 구조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력을 수익으로 바꾸는 기술 설계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그 스마트폰, 그 속의 앱, 플랫폼, 피드들은 모두 머무는 시간을 수익으로 환산합니다. 길게 머물수록 광고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클릭과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그 수익 구조는 곧 우리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한 스크롤입니다. 한때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라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피드가 대부분이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쇼핑 앱까지 끝이 없는 스크롤 구조는 뇌가 멈출 기회를 박탈합니다. 이번 것만 보고 끄자고 해도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다음 제품이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심리 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간헐적 보상. 우리가 슬롯머신 앞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와 같죠. 어떤 콘텐츠는 재미없고 어떤 콘텐츠는 흥미롭고 이 랜덤성 자체가 중독을 강화합니다. 이번엔 별로였지만 다음 건 재밌을지도 몰라. 그 기대가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결국 우리는 손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구조가 뇌의 집중 루프를 해체시킨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깊이 있는 몰입 상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요한 하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시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감을 조각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깨어있는 시간 내내 외부에서 제공된 콘텐츠에 반응만 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디지털 중독이 아니라 집중력이라는 인지 능력 자체의 구조적 침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스크린 타임을 줄이자는 말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주의력의 탈취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개인의 절제력 부족으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의 디지털 환경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집중을 깨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5. 수면 부족과 과도한 자극. 뇌가 집중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매일 처해 있는 생리적 조건, 바로 수면과 자극 환경에 있습니다. 요한 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력은 단지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인 조건의 총합이다. 그 중에서도 수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감정을 안정시키는 이 정교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다음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깊이 자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푸른 빛에 각성된 뇌로 잠에 들고 새벽에 여러 번 깨며 얕은 잠을 반복하고 아침엔 알람 소리에 갑자기 일어나 몸이 깨어나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수면의 질 저하는 단순한 피로나 졸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력, 감정 조절력, 판단력, 기억력이 모두 함께 손상되죠. 그 상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가고 업무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뇌는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안, 충동, 예민함이 증폭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반복해서 빠른 자극을 찾게 되죠. 깊이 있는 사고나 느린 결정보다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피드, 짧은 영상, 즉답 가능한 메시지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런 자극 환경은 단순히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을 바꿉니다. 일정한 속도로 흐르던 뇌파는 자극의 속도에 맞춰 쪼개지고 그 상태에서 긴 호흡의 몰입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은 대부분 자극적입니다. 과도한 조명과 소음, 지속적인 알림소리, 시선을 빼앗는 광고와 걸으면서도 폰을 놓지 못하고 정보에 노출되기까지 뇌는 쉴 틈 없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외부 자극은 하나같이 주의력을 산산조각내는 장치가 됩니다. 그 결과 뇌는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집중하지 않는 상태가 안전하다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건 생존 본능입니다. 쉴 새 없이 반응해야 하는 환경에선 깊이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협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단지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잉 자극에 노출된 시스템 속의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선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것과 자극의 밀도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적어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빛과 소리 속에서 머무는 시간, 뇌가 자극이 없다는 안도감을 회복하는 시간, 바로 거기서 집중력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6. 세 가지 차원의 방해 요소. 요한 하리는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단순히 외부에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한 개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방해 요소는 세 가지 차원, 즉 외부적, 내부적, 철학적 차원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외부적 방해 요소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해물들이죠. 스마트폰 알림, 소음, 광고, 갑작스러운 대화, 창문 밖의 자동차 소리.
일하는 중에 울리는 전화 한 통까지 모두 눈앞에서 집중을 깨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자극들입니다. 이런 외부 자극은 뇌를 반복적으로 반응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생산적인 몰입을 방해하고 긴 호흡의 사고가 끊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방해 요소입니다. 이건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흐름입니다. 마음속 불안, 걱정, 떠오르는 생각,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문득 떠오르며 집중을 흐리게 하는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끝나고 또 뭘 해야 하지? 아까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자동적인 자기 대화가 바로 내부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내면에서 끊임없이 대화가 돌고 있으면 뇌는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 신호에 반응하며 계속해서 전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건 마치 조용한 방 안에 있어도 머릿속에 라디오가 켜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깊은 차원의 방해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적 방해 요소. 이건 사회 전체가 집중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속도와 반응을 중시합니다. 빨리 처리하고 빨리 답해줘. 쇼츠로 요약해줘. 시간을 들이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퇴화시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입보다 분산을 훈련받고 있고 고요함보다 빠른 반응을 칭찬받고 있어요. 바로 이 사회적 철학이 우리가 집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하리는 이 세 가지 방해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며 말하죠. 집중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주변에는 소리가 있고 내면에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는 속도를 숭배한다. 결국 우리가 집중을 회복하려면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 내면의 흐름을 다독이는 것,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효율이라는 기준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이 모든 레이어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방해는 한 방향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우리를 얕고 빠른 상태에 붙잡아 두려 하죠. 그래서 집중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깊은 자각에서 출발하는 선택입니다. 7. 도둑맞은 집중력은 사회 전체의 위기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방해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건 단지 개인이 겪는 집중력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이라는 능력 자체가 이 사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침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하리는 이를 두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도둑맞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다. 그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력은 단순히 일을 잘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집중할 수 있다는 건 곧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건 인간다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 시스템은 이 집중력을 서서히 그리고 정교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고 학교에서는 속도와 성과 중심의 학습을 반복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멈출 틈 없이 흘러가는 정보 속에 하루 종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도 생각을 멈추고 머무를 여백을 허락받지 못한 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표면적으로만 반응하고 느리게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인간관계도 무엇이든 짧고 자극적인 것만 주목받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진실은 쉽게 왜곡되고 깊은 통찰은 답답한 말로 치부되며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감정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요한 하리는 경고합니다. 집중력의 손실은 곧 민주주의의 손실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이 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이죠. 주의력을 잃어버린 사회는 분노에는 반응하지만 숙고에는 침묵하고 소문에는 열광하지만 진실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사회의 방향성 전체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개인의 습관이나 의지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력을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까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집중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집중할 수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 안에서 선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흐름의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되찾는다는 건 단지 삶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 디버크 환경 만들기. 도둑맞은 집중력이 사회 전체의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이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을까?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요한 하리와 칼 뉴포트 같은 작가들이 강조하는 개념, 딥워크, 즉 깊은 몰입의 환경입니다. 딥워크란 산만함이 없는 환경에서 단 하나의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딥워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단단한 집중 상태로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의 하루는 딥워크와 정반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도중 수시로 오는 메시지, 끝없는 회의, 알림, 배경, 소음, 그리고 잠시 머리를 식히겠다며 열어보는 쇼츠와 피드까지 이 모든 것이 몰입 상태 진입을 방해합니다. 딥워크를 하려면 뇌가 일정 시간 동안 자극 없이 안정된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데 그 시간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3-4번의 작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딥워크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딥워크를 위해선 시간을 명확히 블록으로 나눠야 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휴대폰을 끄고 이메일도 닫고 주변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한 뒤 하나의 과제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뇌는 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반복될수록 몰입은 빨라지고 점점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최소화입니다. 딥워크 시간대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멀리 두는 것, 브라우저의 자동 알림이나 새메일 알림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몰입의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깊이 일하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이 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신념. 이런 태도는 뇌의 집중 회로를 더 활성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수없이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딥워크는 반응을 멈추고 행동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루에 1시간만 생겨도 그 사람의 사고 구조와 자존감, 문제 해결 능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딥워크는 뭔가를 빨리 해내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이며 정보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만의 목소리를 다시 찾는 연습입니다. 그건 단순히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다시 중심을 잡는 방식입니다. 9. 주의력을 되찾을 희망은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을 빼앗기고 살아왔는데 내 주의력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요한 하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희망은 있다. 우리는 다시 집중할 수 있다. 주의력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리듬, 습관, 철학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건 마치 오랜 시간 쓰지 않았던 근육과 같죠. 처음엔 당연히 약하고 버겁지만 반복해서 써주면 서서히 힘이 붙고 마침내 본래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주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복에는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쥘 때 아무 생각 없이 피드를 내릴지 혹은 지금 멈춰야겠다고 선택할지 그 미세한 판단의 순간들이 모여 뇌의 회로를 바꾸게 됩니다. 요한 하리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집중 회복 프로젝트를 실행해봤고 놀랍게도 그곳 사람들은 6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였고 하루 1시간 깊은 몰입 시간을 도입했으며 가정에서도 침실엔 전자기기를 들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성적은 물론 감정 상태, 집중 지속 시간, 무기력감까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걸 보며 그는 확신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집단 전체의 인지 능력은 분명히 살아난다. 중요한 건 아주 작은 변화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2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 식사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꺼두는 것, 업무 중 1시간 동안은 알림을 꺼두고 일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단순한 실천 하나하나가 뇌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다. 그리고 뇌는 이 신호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주의력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나약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자극과 빠른 속도 속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 고요한 틈을 만들면 그곳에서 집중력은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는 기술을 끊어낼 수는 없지만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더 빨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뇌까지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력을 회복한다는 건 곧 삶의 중심을 다시 손에 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지만으로 집중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의력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깊이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 하리는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잘 되는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